복잡했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깊은 산속 어느 평화로운 마을의 정승댁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공기는 선선하고 마당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황해 정승의 집 마당이 갑자기 하인들의 고함으로 시끌벅적해졌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첫 번째 하인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숨을 헐떡이며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일일이 늘어놓았습니다. 보통의 주인이라면 시끄럽다며 꾸짖었겠지만 정승은 달랐습니다. 그저 허허 웃으며 하인의 격앙된 목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그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래, 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내 말이 옳구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불길처럼 타오르던 하인의 억울한 마음은 그 정다운 인정 한마디에 마치 봄눈 녹듯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두 번째 하인이 억울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들어왔습니다. 나으리, 저놈 말만 들으시면 아니 됩니다. 제 사정도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간절함이 가득 배어 있었지요. 정승은 이번에도 역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그 마음의 무게를 함께 느껴주었지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듣고 보니 내 사정도 참 딱하구나. 내 말 또한 옳다. 두 하인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말만 옳은 줄 알았는데 주인이 상대의 말도 옳다고 인정해주자 오히려 상대방의 처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었지요. 이 모든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조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물었습니다. 숙부님, 참으로 답답하옵니다. 이 사람도 옳다 하시고 저 사람도 옳다 하시면 대체 누구의 편을 들어 판결을 내리신단 말씀입니까? 조카의 목소리에는 원칙이 바로 서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황해 정승은 그저 인자한 눈빛으로 조카를 바라보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허허, 듣고 보니 내 말 또한 정말 옳구나. 정승의 말에 조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 흑과 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진심과 사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주는 그 넓은 품 안에서 날카로웠던 비판도 뾰족했던 마음들도 모두 둥글게 깎여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렇게 마당을 가득 채웠던 날 선 공기는 어느덧 온화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승댁의 불빛도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황해 정승에게 포용의 미학이 있었다면
당신을 힘들게 했던 수많은 옳고 그름의 생각들도 이제는 이 밤의 어둠 속으로 편안히 흘려보내세요. 당신의 마음도 당신의 고단함도 그저 다 옳고 귀한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정승의 너털 웃음처럼 포근한 꿈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편안히, 아주 편안히 주무세요. 황희의 오랜 벗, 맹사성 정승에게는 소박한 풍류가 있었습니다. 맹정승은 일국의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남들 다 타는 화려한 가마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을 낮게 구부린 늙은 소 한 마리를 벗삼아 천천히 길을 나서는 것을 즐겼지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거친 도롱이를 입고 해가 맑은 날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쓴 채 그저 흔들거리는 소 등에 몸을 맡기고 고향 땅을 거닐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작은 피리에서는 언제나 구름처럼 가볍고 맑은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길가에 서서 그 소리를 듣던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에 쌓인 시름을 잊고 깊은 평온에 잠기곤 했습니다. 평소처럼 소를 타고 시골길을 유유히 지나가던 맹정승은 반대편에서 오는 한 젊은 선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하인을 거느린 선비는 초라한 삿갓을 쓰고 소를 탄 노인이 일국의 정승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고압적인 목소리로 거드름을 피우며 소리쳤지요. 이복의 노인, 길을 좀 비키시게. 정승 판서가 온다 해도 이렇게 길을 막지는 않을 것이야. 맹정승은 그 기세에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허하고 소박한 웃음을 지으며 느릿느릿 소의 고삐를 당겨 길가로 물러서 주었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인이 맹사성 정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선비는 사색이 되어 달려와 바닥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며 몸을 떠는 선비를 바라보며 정승은 오히려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허허 이복에나. 사람의 귀천은 겉모습에 있지 않다네. 자네가 오늘 배운 것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소 타는 노인이라도 귀히 여기면 그뿐이지 않겠나? 정승의 부드러운 가르침에 선비의 부끄러움은 어느덧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맹사성 정승이 처음 벼슬길에 올라 열정이 넘치던 젊은 시절의 일입니다. 그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한 고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스님은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아주 당연한 답을 했지요. 나쁜 일을 하지 말고 그저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당대 최고의 수재였던 맹사성은 그 뻔한 대답에 실망하여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오. 라며 화를 내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급히 문을 나서던 순간 낮은 문틀에 머리를 쾅 하고 크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픈 머리를 감싸 쥐는 맹사성을 보며 스님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거늘
그 순간 맹사성은 머리의 통증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지위가 귀해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문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후 그는 평생 이 가르침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소를 타고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조선의 가장 낮은 거목이 된 것입니다. 성군 세종대왕은 두 분의 이런 소박함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조선의 영의정, 황희의 집안은 박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지붕이 낡아 방 안 여기저기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황의 정승은 젖어가는 책을 지키기 위해 방 안에서 우산을 받쳐든 채 공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이 기가 막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대감 일국의 정승이 지붕 하나 고칠 돈이 없어 방 안에서 우산을 쓰고 계시다니.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그러자 황의 정승은 허허하고 특유의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답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린 운이 좋은 편이라오. 우산이라도 있는 우리 집은 양반이지 아예 우산조차 없는 백성들의 집은 지금 어떠하겠소? 자신의 부족함보다는 남의 더 큰 어려움을 먼저 살피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 한 자락이 새는 빗물 사이로 훈훈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성군 세종대왕은 두 분의 이런 소박함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황희에게서는 너털 웃음 뒤에 숨은 날카로운 지혜를 배웠고 맹사성에게서는 피리 소리처럼 맑은 청렴함을 배웠지요. 두 거인은 서로를 보며 경쟁하듯 청렴했습니다. 황의 정승이 거친 베옷을 입고 나타나면 맹사성 정승은 질세라 해진 도포를 기워 입고 궁궐에 들어섰습니다. 맹사성이 소를 타고 백성들 사이를 거닐면 황희는 차가운 땅바닥 멍석 위에 앉아 억울한 백성들의 민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며 우리에게 남긴 것은 번쩍이는 금은 보화도 화려한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잠 못 드는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그것은 바로 비우는 삶이 주는 진정한 평온함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린 오성, 이항복이 보여주었던 그 발칙하고도 영리한 기질을 말입니다. 오성의 집 마당에서 자란 감나무 가지가 이웃집 담장을 넘어갔을 때 이웃집 사람들은 그 가지에 열린 감이 자기들의 것이라 우겼습니다. 어린 소년에게는 당황스러울 법도 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오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웃집 주인이 있는 방 창문 안으로 주먹을 쑥 들이밀며 당당하게 물었지요. 이 주먹이 누구의 주먹입니까? 방 안에 있던 주인은 깜짝 놀라 답했습니다. 아, 그야 내 주먹이지 누구의 주먹이겠느냐. 그러자 오성은 기다렸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주먹이 담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어르신의 주먹이 되지 않듯 우리 집 감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어찌 어르신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 당돌한 소년의 곁에서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깊은 미소를 짓던 또 한 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평생 벗 한음 이덕형이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오성과 바다처럼 깊고 차분했던 한음. 두 소년의 우정은 그렇게 주홍빛감이 익어가는 가을 햇살 아래서 소중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전란이 조선의 산하를 뒤덮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그때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등 뒤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한음 이덕형은 명나라로 건너가는 험난한 길에 올랐습니다.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낯선 땅, 차가운 노숙을 마다하지 않으며 밤낮으로 달리고 또 달렸지요. 그의 눈에는 지친 기색보다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오성 이항복은 조정에 남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음이 데려올 군사들이 먹을 군량미를 마련하고 전장을 누비며 마음 한편으로는 먼 길을 떠난 벗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자네 부디 무사해야 하네.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웃을 날이 꼭 올 것이야. 비록 몸은 천리 타양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같은 달을 보며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조선의 가장 어두운 밤을 함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의 파도가 여러 번 지나가고 두 소년의 머리 위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치열했던 전쟁도 뜨거웠던 젊음도 이제는 아득한 전설이 된 노년의 어느 비 내리는 밤입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성 이항복이 따뜻한 찻잔을 만지며 먼 하늘을 보더니 옆에 앉은 평생의 벗한음을 향해 조용히 입을 뗍니다. 이복의 한음. 돌아보니 참으로 험한 길이었네. 자네가 내 곁에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 긴 길을 지치지 않고 올 수 있었겠나. 그 말에 한음 이덕형은 대답 대신 그저 빙그레 웃어 보입니다. 그 미소 속에는 수십 년간 함께 나눈 장난, 전장에서 나누었던 비장한 결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음은 그저 조용히 찻잔을 채워 벗에게 건넵니다. 따스한 찻잔의 온기가 두 사람의 손을 거쳐 마음으로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우정은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두운 밤길을 묵묵히 그러나 변함없이 비춰주는 은은한 달빛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이제 두 사람의 평온한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멀어져 갑니다. 이제 편안히 깊은 휴식의 바다로 빠져드세요. 조선의 황금기를 이끈 세종대왕. 그는 백성을 사랑한 만큼이나 자신의 신하들을 지독하게 아꼈던 임금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소문난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이제 그만 퇴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자네, 이 문제만 같이 풀어보지 않겠나? 라며 웃는 얼굴로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곤 했지요. 한 번은 집현전의 학사 신숙주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세종대왕은 그를 깨우는 대신 자신이 입고 있던 귀한 룡포를 벗어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신숙주는 임금의 옷이 자기 몸에 덮여 있는 것을 보고 펑펑 울며 충성을 맹세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때로는 신하들을 골려주는 인간미도 있었습니다. 청백리로 유명한 황해 정승이 너무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 강제로 휴가를 보내주면서도 휴가 중에 풀숙제를 한가득 안겨주어 결국 황희가 차라리 출근하겠다며 궁으로 돌아오게 만들기도 했지요. 세종대왕에게 신하들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더 나은 조선을 그려나가는 동반자이자 밤새도록 토론하며 진심을 나누는 벗이었습니다. 그대가 있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임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신하들에게는 밤샘 작업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가장 큰 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사랑이 가장 뜨겁다 못해 대일 정도였던 분은 바로 황해 정승이었습니다. 황해 정승은 나이가 80이 넘도록 영의정 자리를 지켰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던 그는 수차례 세종대왕에게 사표를 올렸지요. 전하, 이제 눈도 침침하고 다리도 후들거려 일을 더하기 어렵습니다. 제발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세종대왕의 대답은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아니되오. 정다리가 아프면 가마를 타고 출근하시오. 눈이 안 보이면 자네는 앉아만 있고 밑에 사람들이 읽어주게 하면 되지 않소? 심지어 황해 정승이 병을 핑계로 출근하지 않자 세종대왕은 어의를 보내 치료해주고는 이제 다 나았으니 다시 나오라며 친히 지팡이까지 선물로 보냈습니다. 황해 정승이 말을 탈 기운도 없다고 하자 그럼 소를 타고 오게라며 퇴로를 차단했지요. 결국 황해 정승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년 전 나이 87이 되어서야 겨우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그토록 그를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일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국정의 길에서 황이라는 존재는 임금에게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네가 곁에 있어야 내 마음이 놓인다네. 이 한마디에 황해 정승은 평생을 바쳤고 세종대왕은 그 믿음으로 조선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 깊은 마음을 떠올리며 여러분도 오늘 밤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경복궁의 화려한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이 어둠의 품으로 돌아간 시간. 창경궁의 고요한 뒤뜰에는 홀로 깨어 걷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조선의 제22대 임금 정조. 그는 모두가 잠든 이 시간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 대신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손에는 은은한 등불 하나만을 든 채 그는 천천히 춘당지 연못가를 거닙니다. 서늘한 밤 공기가 뺨을 스치고 발밑에 밟히는 흙길의 감촉이 규칙적인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사각사각. 이 소리는 복잡했던 낮의 고민들을 하나둘씩 흩어지게 만듭니다. 연못가에 멈춰 선 왕은 일렁이는 달 그림자를 바라봅니다. 백성들의 삶은 평안한지, 어딘가 잠 못 이루고 눈물 찢는 이가 있지는 않은지.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리 없이 묻습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오늘 하루의 고단함은 이 밤의 어둠 속에 모두 묻어두게나. 이 나라의 임금인 내가 깨어 궁궐을 지키고 있으니 그대들은 아무 걱정 말고 깊고 평안한 꿈을 꾸게. 왕의 등불이 멀어지며 궁궐의 밤은 더욱 깊어갑니다. 달빛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왕의 발길이 멈춘 곳은 규장각입니다.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창문은 은은한 귤색 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학사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책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모두 잦아든 이 시간, 그들에게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숨소리와 종이 위를 흐르는 붓끝의 마찰음뿐입니다. 정조대왕은 조용히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봅니다. 어떤 학사는 눈을 감고 방금 읽은 구절을 되새기며 미소 짓고 어떤 이는 차가운 찻잔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지식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소란은 사라지는 법이지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이들의 공부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즐거움, 그리고 세상을 더 낫게 만들겠다는 순수한 열정이 그들의 밤을 아름답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그들을 방해하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여 돌아섭니다. 규장각의 등불은 새벽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겠지만 그 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아득한 옛날 조선의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황. 훗날 퇴계라는 호로 불리며 조선의 정신을 이끌었던 위대한 학자이지요. 어린 이황은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책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촛불을 밝히고 앉아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맑고 깊어 마치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그는 어려운 글을 읽으면서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이것이 어린 이황의 배움의 자세였습니다. 마치 산골의 맑은 시냇물이 바위를 깎듯 조용히 흘러가며 스스로를 다듬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도 어린 이황의 맑고 순수한 열정이 찾아들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깊은 평화로 채워질 것입니다. 탁월한 지혜와 고든 성품으로 그는 임금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고향의 자연을 그리워했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퇴계는 언제나 자신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높은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다. 이것이 그가 평생을 품었던 신념이었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그는 비움의 미학을 실천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는 때때로 벼슬길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연 속에서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 복잡한 생각들도 잠시 멈춰서서 퇴계 선생처럼 모든 것을 비워보세요. 비워낼수록 채워지는 평화로움이 당신의 잠자리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복잡한 한양의 정치를 뒤로하고 고향 안동으로 내려온 퇴계 이황 선생의 밤은 언제나 이 나무 한 그루와 함께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매화. 퇴계는 이 매화를 매형, 즉 매화형이라 부르며 평생의 벗으로 여겼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선생은 툇마루에 앉아 찻잔을 손에 쥐고 뜰 앞에 매화를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꽃잎 위에 내려앉은 달빛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하게 빛나고 선생의 마음도 그 빛을 닮아 투명하게 비워집니다. 매화형. 추운 겨울을 견뎌내느라 고생이 많았소. 자네의 맑은 향기를 맡으니 내 마음의 먼지들도 모두 사라지는 듯 하구려. 퇴계에게 이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가장 고요한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없는 꽃과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화려한 연애보다 풍요로웠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선생의 학문과 인품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 선생은 찻잔을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을 채운 은은한 매화 향기가 선생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방 안에도 퇴계 선생이 사랑했던 맑은 매화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란함은 창밖의 눈처럼 고요히 가라앉고 당신의 마음은 선생의 미소처럼 인자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복잡했던 생각들은 잠시 내려놓고 깊은 산속 어느 평화로운 마을의 정승댁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공기는 선선하고 마당에서는 풀벌레 소리가 정겹게 들려옵니다.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평화롭기만 하던 황해 정승의 집 마당이 갑자기 하인들의 고함으로 시끌벅적해졌지요. 화가 머리끝까지 난 첫 번째 하인이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숨을 헐떡이며 상대방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손해를 보았는지 일일이 늘어놓았습니다. 보통의 주인이라면 시끄럽다며 꾸짖었겠지만 정승은 달랐습니다. 그저 허허 웃으며 하인의 격앙된 목소리가 잦아들 때까지 그 말을 끝까지 다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아주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그래, 내 말을 듣고 보니 정말 내 말이 옳구나. 그 한마디였습니다. 불길처럼 타오르던 하인의 억울한 마음은 그 정다운 인정 한마디에 마치 봄눈 녹듯 부드럽게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소란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밖에서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두 번째 하인이 억울함에 발을 동동 구르며 들어왔습니다. 나으리, 저놈 말만 들으시면 아니 됩니다. 제 사정도 들어보셔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왜 화를 낼 수밖에 없었는지, 그 상황에서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진심을 다해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간절함이 가득 배어 있었지요. 정승은 이번에도 역시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대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며 그 마음의 무게를 함께 느껴주었지요. 그리고는 다시 한번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허허, 듣고 보니 내 사정도 참 딱하구나. 내 말 또한 옳다. 두 하인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내 말만 옳은 줄 알았는데 주인이 상대의 말도 옳다고 인정해주자 오히려 상대방의 처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게 되었지요. 이 모든 광경을 옆에서 지켜보던 조카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물었습니다. 숙부님, 참으로 답답하옵니다. 이 사람도 옳다 하시고 저 사람도 옳다 하시면 대체 누구의 편을 들어 판결을 내리신단 말씀입니까? 조카의 목소리에는 원칙이 바로 서지 않은 것에 대한 걱정이 담겨 있었지요. 황해 정승은 그저 인자한 눈빛으로 조카를 바라보며 그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습니다. 허허, 듣고 보니 내 말 또한 정말 옳구나. 정승의 말에 조카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세상사 모든 일에는 흑과 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마다의 진심과 사정이 숨어 있다는 것을요. 상대의 마음을 먼저 어루만져주는 그 넓은 품 안에서 날카로웠던 비판도 뾰족했던 마음들도 모두 둥글게 깎여 평화로워졌습니다. 그렇게 마당을 가득 채웠던 날 선 공기는 어느덧 온화하게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승댁의 불빛도 하나둘 꺼지고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황해 정승에게 포용의 미학이 있었다면 당신을 힘들게 했던 수많은 옳고 그름의 생각들도 이제는 이 밤의 어둠 속으로 편안히 흘려보내세요. 당신의 마음도 당신의 고단함도 그저 다 옳고 귀한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정승의 너털 웃음처럼 포근한 꿈속으로 여행을 떠나보세요. 편안히, 아주 편안히 주무세요. 황희의 오랜 벗, 맹사성 정승에게는 소박한 풍류가 있었습니다. 맹정승은 일국의 높은 벼슬에 있으면서도 남들 다 타는 화려한 가마에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등을 낮게 구부린 늙은 소 한 마리를 벗삼아 천천히 길을 나서는 것을 즐겼지요. 비가 내리는 날이면 거친 도롱이를 입고 해가 맑은 날에는 삿갓을 깊게 눌러 쓴 채 그저 흔들거리는 소 등에 몸을 맡기고 고향 땅을 거닐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작은 피리에서는 언제나 구름처럼 가볍고 맑은 가락이 흘러나왔습니다. 길가에 서서 그 소리를 듣던 이들은 자신들도 모르게 마음에 쌓인 시름을 잊고 깊은 평온에 잠기곤 했습니다. 평소처럼 소를 타고 시골길을 유유히 지나가던 맹정승은 반대편에서 오는 한 젊은 선비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하인을 거느린 선비는 초라한 삿갓을 쓰고 소를 탄 노인이 일국의 정승일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선비는 고압적인 목소리로 거드름을 피우며 소리쳤지요. 이복의 노인, 길을 좀 비키시게. 정승 판서가 온다 해도 이렇게 길을 막지는 않을 것이야. 맹정승은 그 기세에 놀라거나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허하고 소박한 웃음을 지으며 느릿느릿 소의 고삐를 당겨 길가로 물러서 주었지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노인이 맹사성 정승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선비는 사색이 되어 달려와 바닥에 엎드려 사죄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며 몸을 떠는 선비를 바라보며 정승은 오히려 따뜻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허허 이복에나. 사람의 귀천은 겉모습에 있지 않다네. 자네가 오늘 배운 것이 있다면 다음부터는 소 타는 노인이라도 귀히 여기면 그뿐이지 않겠나? 정승의 부드러운 가르침에 선비의 부끄러움은 어느덧 깊은 존경심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맹사성 정승이 처음 벼슬길에 올라 열정이 넘치던 젊은 시절의 일입니다. 그는 지혜롭기로 소문난 한 고승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제가 앞으로 정치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스님은 차 한 잔을 내어주며 아주 당연한 답을 했지요. 나쁜 일을 하지 말고 그저 착한 일을 많이 하십시오. 당대 최고의 수재였던 맹사성은 그 뻔한 대답에 실망하여 그건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 아니오. 라며 화를 내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다급히 문을 나서던 순간 낮은 문틀에 머리를 쾅 하고 크게 부딪히고 말았습니다. 아픈 머리를 감싸 쥐는 맹사성을 보며 스님은 허허 웃으며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고개를 숙이면 부딪히는 법이 없거늘. 그 순간 맹사성은 머리의 통증보다 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지식이 높고 지위가 귀해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문틀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후 그는 평생 이 가르침을 가슴에 품었습니다. 정승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소를 타고
가장 낮은 곳에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듣는 조선의 가장 낮은 거목이 된 것입니다. 성군 세종대왕은 두 분의 이런 소박함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조선의 영의정, 황희의 집안은 박보다 더 분주했습니다. 지붕이 낡아 방 안 여기저기에서 빗물이 뚝뚝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황의 정승은 젖어가는 책을 지키기 위해 방 안에서 우산을 받쳐든 채 공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이 기가 막혀 한숨을 내쉬며 말했지요. 대감 일국의 정승이 지붕 하나 고칠 돈이 없어 방 안에서 우산을 쓰고 계시다니. 이게 대체 무슨 꼴입니까? 그러자 황의 정승은 허허 하고 특유의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답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우린 운이 좋은 편이라오. 우산이라도 있는 우리 집은 양반이지 아예 우산조차 없는 백성들의 집은 지금 어떠하겠소? 자신의 부족함보다는 남의 더 큰 어려움을 먼저 살피는 마음. 그 따뜻한 마음 한 자락이 새는 빗물 사이로 훈훈하게 번져나갔습니다. 성군 세종대왕은 두 분의 이런 소박함을 누구보다 사랑했습니다. 황희에게서는 너털 웃음 뒤에 숨은 날카로운 지혜를 배웠고 맹사성에게서는 피리 소리처럼 맑은 청렴함을 배웠지요. 두 거인은 서로를 보며 경쟁하듯 청렴했습니다. 황의 정승이 거친 베옷을 입고 나타나면 맹사성 정승은 질세라 해진 도포를 기워 입고 궁궐에 들어섰습니다. 맹사성이 소를 타고 백성들 사이를 거닐면 황희는 차가운 땅바닥 멍석 위에 앉아 억울한 백성들의 민원을 귀 기울여 들었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떠나며 우리에게 남긴 것은 번쩍이는 금은 보화도 화려한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잠 못 드는 우리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그것은 바로 비우는 삶이 주는 진정한 평온함이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어린 오성, 이항복이 보여주었던 그 발칙하고도 영리한 기질을 말입니다. 오성의 집 마당에서 자란 감나무 가지가 이웃집 담장을 넘어갔을 때 이웃집 사람들은 그 가지에 열린 감이 자기들의 것이라 우겼습니다. 어린 소년에게는 당황스러울 법도 한 상황이었지요. 하지만 오성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웃집 주인이 있는 방 창문 안으로 주먹을 쑥 들이밀며 당당하게 물었지요. 이 주먹이 누구의 주먹입니까? 방 안에 있던 주인은 깜짝 놀라 답했습니다. 아, 그야 내 주먹이지 누구의 주먹이겠느냐. 그러자 오성은 기다렸다는 듯 대꾸했습니다. 그렇다면 제 주먹이 담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어르신의 주먹이 되지 않듯 우리 집 감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었다고 어찌 어르신의 것이 되겠습니까? 이 당돌한 소년의 곁에서 그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며 깊은 미소를 짓던 또 한 명의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평생 벗 한음 이덕형이었습니다. 장난기 가득한 오성과 바다처럼 깊고 차분했던 한음. 두 소년의 우정은 그렇게 주홍빛감이 익어가는 가을 햇살 아래서 소중하게 싹을 틔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평화도 잠시 임진왜란이라는 참혹한 전란이 조선의 산하를 뒤덮었습니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그때 두 사람은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의 등 뒤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한음 이덕형은 명나라로 건너가는 험난한 길에 올랐습니다. 구원병을 요청하기 위해 낯선 땅, 차가운 노숙을 마다하지 않으며 밤낮으로 달리고 또 달렸지요. 그의 눈에는 지친 기색보다 나라를 구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시각 오성 이항복은 조정에 남아 밤을 지새웠습니다.
한음이 데려올 군사들이 먹을 군량미를 마련하고 전장을 누비며 마음 한편으로는 먼 길을 떠난 벗의 무사 귀환을 간절히 빌었습니다. 자네 부디 무사해야 하네. 우리가 다시 만나 함께 웃을 날이 꼭 올 것이야. 비록 몸은 천리 타양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은 같은 달을 보며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조선의 가장 어두운 밤을 함께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세월의 파도가 여러 번 지나가고 두 소년의 머리 위에도 어느덧 하얀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치열했던 전쟁도 뜨거웠던 젊음도 이제는 아득한 전설이 된 노년의 어느 비 내리는 밤입니다. 두 사람은 툇마루에 마주 앉았습니다. 오성 이항복이 따뜻한 찻잔을 만지며 먼 하늘을 보더니 옆에 앉은 평생의 벗한음을 향해 조용히 입을 뗍니다. 이복의 한음. 돌아보니 참으로 험한 길이었네. 자네가 내 곁에 없었다면 내가 어찌 이 긴 길을 지치지 않고 올 수 있었겠나. 그 말에 한음 이덕형은 대답 대신 그저 빙그레 웃어 보입니다. 그 미소 속에는 수십 년간 함께 나눈 장난, 전장에서 나누었던 비장한 결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다 아는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음은 그저 조용히 찻잔을 채워 벗에게 건넵니다. 따스한 찻잔의 온기가 두 사람의 손을 거쳐 마음으로 전해지는 순간입니다. 그들의 우정은 화려하게 빛나는 보석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두운 밤길을 묵묵히 그러나 변함없이 비춰주는 은은한 달빛과도 같은 것이었지요. 이제 두 사람의 평온한 웃음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멀어져 갑니다. 이제 편안히 깊은 휴식의 바다로 빠져드세요. 조선의 황금기를 이끈 세종대왕. 그는 백성을 사랑한 만큼이나 자신의 신하들을 지독하게 아꼈던 임금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소문난 워커홀릭이었습니다. 신하들이 이제 그만 퇴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자네, 이 문제만 같이 풀어보지 않겠나? 라며 웃는 얼굴로 밤늦게까지 일을 시키곤 했지요. 한 번은 집현전의 학사 신숙주가 밤늦게까지 책을 읽다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세종대왕은 그를 깨우는 대신 자신이 입고 있던 귀한 룡포를 벗어 조용히 덮어주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신숙주는 임금의 옷이 자기 몸에 덮여 있는 것을 보고 펑펑 울며 충성을 맹세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때로는 신하들을 골려주는 인간미도 있었습니다. 청백리로 유명한 황해정승이 너무 고생하는 것이 안쓰러워 강제로 휴가를 보내주면서도 휴가 중에 풀숙제를 한가득 안겨주어 결국 황희가 차라리 출근하겠다며 궁으로 돌아오게 만들기도 했지요. 세종대왕에게 신하들은 단순한 부하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더 나은 조선을 그려나가는 동반자이자 밤새도록 토론하며 진심을 나누는 벗이었습니다. 그대가 있어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어. 임금의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신하들에게는 밤샘 작업의 고단함을 잊게 하는 가장 큰 상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사랑이 가장 뜨겁다 못해 대일 정도였던 분은 바로 황해정승이었습니다. 황해정승은 나이가 80이 넘도록 영의정 자리를 지켰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던 그는 수차례 세종대왕에게 사표를 올렸지요. 전하, 이제 눈도 침침하고 다리도 후들거려 일을 더하기 어렵습니다. 제발 고향으로 보내주십시오. 하지만 세종대왕의 대답은 언제나 단호했습니다. 아니 돼요. 정다리가 아프면 가마를 타고 출근하시오.
눈이 안 보이면 자네는 앉아만 있고 밑에 사람들이 읽어주게 하면 되지 않소? 심지어 황해 정승이 병을 핑계로 출근하지 않자 세종대왕은 어의를 보내 치료해주고는 이제 다 나았으니 다시 나오라며 친히 지팡이까지 선물로 보냈습니다. 황해 정승이 말을 탈 기운도 없다고 하자 그럼 소를 타고 오게라며 퇴로를 차단했지요. 결국 황해 정승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년 전 나이 87이 되어서야 겨우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왜 그토록 그를 놓아주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일을 잘해서가 아니었습니다. 험난한 국정의 길에서 황이라는 존재는 임금에게 가장 든든한 나침반이었기 때문입니다. 자네가 곁에 있어야 내 마음이 놓인다네. 이 한마디에 황해 정승은 평생을 바쳤고 세종대왕은 그 믿음으로 조선의 기틀을 세웠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그 깊은 마음을 떠올리며 여러분도 오늘 밤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소중한 존재가 되는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경복궁의 화려한 등불이 하나둘 꺼지고 세상이 어둠의 품으로 돌아간 시간. 창경궁의 고요한 뒤뜰에는 홀로 깨어 걷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조선의 제22대 임금 정조. 그는 모두가 잠든 이 시간을 무척이나 아꼈습니다. 화려한 골룡포 대신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손에는 은은한 등불 하나만을 든 채 그는 천천히 춘당지 연못가를 거닙니다. 서늘한 밤 공기가 뺨을 스치고 발밑에 밟히는 흙길의 감촉이 규칙적인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사각. 이 소리는 복잡했던 낮의 고민들을 하나둘씩 흩어지게 만듭니다. 연못가에 멈춰 선 왕은 일렁이는 달 그림자를 바라봅니다. 백성들의 삶은 평안한지, 어딘가 잠 못 이루고 눈물 찢는 이가 있지는 않은지. 그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소리 없이 묻습니다. 나의 백성들이여. 오늘 하루의 고단함은 이 밤의 어둠 속에 모두 묻어두게나. 이 나라의 임금인 내가 깨어 궁궐을 지키고 있으니 그대들은 아무 걱정 말고 깊고 평안한 꿈을 꾸게. 왕의 등불이 멀어지며 궁궐의 밤은 더욱 깊어갑니다. 달빛처럼 부드럽게 내려앉습니다. 왕의 발길이 멈춘 곳은 규장각입니다. 깊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의 창문은 은은한 귤색 빛으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젊은 학사들이 산더미처럼 쌓인 책들 사이에 앉아 있습니다. 세상의 소음이 모두 잦아든 이 시간, 그들에게 들리는 것은 오직 자신의 숨소리와 종이 위를 흐르는 붓끝의 마찰음뿐입니다. 정조대왕은 조용히 문틈으로 그들을 지켜봅니다. 어떤 학사는 눈을 감고 방금 읽은 구절을 되새기며 미소 짓고 어떤 이는 차가운 찻잔을 만지며 생각에 잠겨 있습니다. 지식이 깊어질수록 마음의 소란은 사라지는 법이지요. 밤늦게까지 이어지는 이들의 공부는 고통스러운 노동이 아닙니다. 진리를 찾아가는 즐거움, 그리고 세상을 더 낫게 만들겠다는 순수한 열정이 그들의 밤을 아름답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왕은 그들을 방해하지 않으려 발소리를 죽여 돌아섭니다. 규장각의 등불은 새벽이 올 때까지 꺼지지 않겠지만 그 빛은 보는 이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세상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안도감을 줍니다. 아득한 옛날 조선의 작은 시골 마을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황. 훗날 퇴계라는 호로 불리며 조선의 정신을 이끌었던 위대한 학자이지요. 어린 이황은 다른 아이들처럼 뛰어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그보다 더 사랑했던 것이 있었으니 바로 책이었습니다. 밤이 깊도록 촛불을 밝히고 앉아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어린 나이에도 그의 눈빛은 맑고 깊어 마치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듯 했지요. 그는 어려운 글을 읽으면서도 조급해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이것이 어린 이황의 배움의 자세였습니다. 마치 산골의 맑은 시냇물이 바위를 깎듯 조용히 흘러가며 스스로를 다듬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마음속에도 어린 이황의 맑고 순수한 열정이 찾아들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서두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평온함 속에서 당신의 영혼은 깊은 평화로 채워질 것입니다. 탁월한 지혜와 고든 성품으로 그는 임금의 총애를 받았지만 그의 마음은 늘 고향의 자연을 그리워했습니다. 권력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퇴계는 언제나 자신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높은 자리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화다. 이것이 그가 평생을 품었던 신념이었습니다. 복잡한 세상 속에서도 그는 비움의 미학을 실천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맑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임을 알았던 것이지요. 그는 때때로 벼슬길을 내려놓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자연 속에서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치며 진정한 삶의 의미를 탐구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아도 그는 흔들림 없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제 당신의 마음속 복잡한 생각들도 잠시 멈춰서서 퇴계 선생처럼 모든 것을 비워보세요. 비워낼수록 채워지는 평화로움이 당신의 잠자리를 감싸 안을 것입니다. 복잡한 한양의 정치를 뒤로하고 고향 안동으로 내려온 퇴계 이황 선생의 밤은 언제나 이 나무 한 그루와 함께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꽃망울을 터뜨리는 매화. 퇴계는 이 매화를 매형, 즉 매화형이라 부르며 평생의 벗으로 여겼습니다. 달빛이 유난히 밝은 밤 선생은 툇마루에 앉아 찻잔을 손에 쥐고 뜰 앞에 매화를 하염없이 바라봅니다. 꽃잎 위에 내려앉은 달빛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영롱하게 빛나고 선생의 마음도 그 빛을 닮아 투명하게 비워집니다. 매화형. 추운 겨울을 견뎌내느라 고생이 많았소. 자네의 맑은 향기를 맡으니 내 마음의 먼지들도 모두 사라지는 듯 하구려. 퇴계에게 이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는 가장 고요한 수행의 시간이었습니다. 말없는 꽃과 나누는 대화는 그 어떤 화려한 연회보다 풍요로웠고 그 고요함 속에서 선생의 학문과 인품은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이제 선생은 찻잔을 내려놓고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방 안을 채운 은은한 매화 향기가 선생의 잠자리를 포근하게 감싸 안습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방 안에도 퇴계 선생이 사랑했던 맑은 매화 향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란함은 창밖의 눈처럼 고요히 가라앉고 당신의 마음은 선생의 미소처럼 인자하고 평온해질 것입니다.